법정에서 딸이 친어머니를 살인자라고 증언했습니다. CCTV에는 어머니가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끄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는 모두가 놓친 단 1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간병인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앞쪽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한 여성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윤희는 58세의 나이답지 않게 수척한 얼굴이었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피고인 정윤희, 2024년 10월 15일 밤 11시경 당신은 서울요양병원 302호실에서 환자 서정필의 산소호흡기를 분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증인석에 앉은 젊은 여성이 입술을 깨물었다. 정다영, 28세. 윤희의 딸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재판장님, 증거 영상 3번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흑백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시간은 밤 11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병인 복장을 한 윤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산소호흡기의 연결 부위를 확인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튜브를 분리했다. 모니터에 표시된 심박수가 76에서 55로 다시 31로 떨어지는 것이 화면 구석에 선명하게 보였다. 검사가 영상을 멈추고 말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이 바로 고의적 살인의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의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다영이 증인석에서 일어나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영은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제 어머니는 그날 밤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당연히 저를 불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혼자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다영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끊을 권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청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그날 밤 병실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 정윤희는 서울요양병원에서 20년째 일하는 베테랑 간병인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딸을 키웠고 딸이 간호사가 되어 같은 병원에 취직했을 때 그녀는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영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직장에서 숨기길 원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다영이 차갑게 말했다. 병원에서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동료들이 알면 일하기 불편해요. 알았어, 다영아. 내 마음대로 해. 윤희는 속상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자립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래도 복도에서 딸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렸다. 윤희가 담당하게 된 환자 서정필은 70세의 노인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3년째였다. 의식은 거의 없었고 인공호흡기와 링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족은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지만 윤희는 단 한 번도 보호자를 본 적이 없었다. 병원비는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면회객은 아무도 없었다. 윤희는 매일 밤 서정필의 침대 곁을 지켰다. 몸을 닦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주고 링거를 확인했다. 그리고 가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정필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창밖에 단풍이 물들었어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모니터의 심박수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일 뿐이었다. 그래도 윤희는 계속 말을 걸었다.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환자라도 여전히 사람이었으니까. 10월 15일 밤은 유난히 추웠다. 윤희는 평소처럼 밤 10시에 출근해 302호실로 들어갔다. 서정필은 늘 그랬듯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포화도는 95%, 심박수는 76. 안정적인 수치였다. 윤희는 차트를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링거 속도를 점검했다. 밤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서정필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윤희는 황급히 비상벨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날은 명절 연휴 직전이라 병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필 씨,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윤희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다시 비상벨을 눌렀다.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다. 환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윤희는 급히 복도로 나가 소리쳤다. 누구 없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간호사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서정필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확인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제발, 제발이요. 윤희는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있었지만 윤희는 환자에게 집중하느라 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병실 전체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산소호흡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났다. 윤희가 고개를 돌렸을 때 호흡기에 파란 불이 꺼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윤희는 급히 호흡기 쪽으로 갔다.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빠져 있었다. 누가 뽑은 걸까? 윤희는 당황한 채로 플러그를 다시 꽂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윤희는 본능적으로 플러그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다. 뒤돌아보니 병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누가 나간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윤희는 다시 플러그를 꽂았다. 호흡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니터의 심박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76에서 55로 다시 31로. 윤희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결국 심박수는 0이 되었다. 간호사들이 뒤늦게 달려왔다. 그들은 윤희를 밀어내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정필은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사망 시각은 밤 11시 7분으로 기록되었다. 서정필의 사망은 처음에는 자연사로 처리될 예정이었다. 고령의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였고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원무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환자의 보호자가 사망 30분 전에 병원에 왔다는 방문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원무과 직원이 당직 의사에게 보고했다. 선생님, 302호 환자 보호자가 어젯밤 10시 40분에 방문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 그럼 면회 갔다 온 건가? 그런데 병실 간병인은 보호자를 못 봤다고 해요. 이상하게 생각한 당직 의사는 CCTV를 확인했다. 영상을 보던 그는 표정이 굳어졌다. 밤 11시 3분, 윤희가 병실에 들어가 산소호흡기 튜브를 분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환자의 심박수가 떨어지는 모습도 모니터 화면에 함께 보였다. 당직 의사는 즉시 병원장에게 보고했다. 병원장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가? 병원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한 이상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했다. 결국 병원장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다. 윤희는 간호사실에서 대기하다가 경찰과 마주쳤다. 형사 2명이 그녀 앞에 섰다. 정윤희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젯밤 서정필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분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분리했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그건 다시 꽂으려고 한 것이었다. 누군가 먼저 뽑아놓은 것을 발견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누가 믿어줄까? 저는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윤희는 경찰차에 올랐다. 병원 복도에서 동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환자를 죽였대. 간병인이 미쳤나 봐. 무섭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영과 눈이 마주쳤다. 딸의 얼굴은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다. 왜 호흡기를 분리했습니까? 저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미 뽑아놓은 걸 다시 꽂으려고. CCTV에는 당신이 튜브를 분리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건 다시 연결하려던 거예요.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증거를 부인하십니까? 윤희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연루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혹시 다영의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딸이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윤희는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살인 혐의였다. 다영은 어머니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가 환자를 죽였다고? 그럴 리 없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다영은 직접 영상을 확인했다. 어머니의 손이 튜브를 분리하는 장면, 환자의 심박수가 떨어지는 모습, 모두 선명했다. 며칠 후 다영은 구치소로 면회를 갔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윤희는 수척해 보였다. 다영은 전화기를 들었다. 엄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다영아, 왜 대답을 안 해요? CCTV에 다 나왔어요. 엄마가 호흡기를 뺀 거 맞잖아요. 윤희는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했어. 그게 이유예요? 그럼 엄마가 판단해서 생명을 끊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무시한 거예요.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다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저 정말 실망했어요. 평생 존경했던 사람이었는데. 면회 시간이 끝났다. 다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윤희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다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살인을 저지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며칠 후 언론에서 다영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기자가 말했다. 환자 가족이 당신 어머니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겠죠. 하지만 당신은 딸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영은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옳은 것을 선택하자. 아무리 어머니라도 생명을 빼앗은 것은 잘못이었다. 인터뷰 당일 다영은 카메라 앞에 섰다. 기자가 물었다. 어머니가 환자를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끊을 권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고소하시겠습니까? 다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저는 어머니를 고소합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니까요. 그 인터뷰는 다음날 뉴스톱으로 방송되었다. 딸이 친어머니를 고소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여론은 둘로 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다영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불효녀라고 비난했다. 구치소에서 윤희는 그 뉴스를 봤다. 화면 속 다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을 고소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이 자랑스러웠다.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구나. 다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힘들게 해서.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일로 다영이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설령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어야 한다 해도. 윤희에게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다. 한민석, 45세의 베테랑 변호사였다. 그는 처음 사건 자료를 받았을 때 단순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다. CCTV 증거도 명확하고 피고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감형만 받으면 되는 사건이라고. 하지만 윤희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구치소 면담실에서 한민석이 물었다. 왜 튜브를 분리했습니까? 환자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CCTV를 보면 당신이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먼저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정말로? 네, 정말입니다. 한민석은 윤희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변호사 경력 20년의 감으로 알 수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왜? 사무실로 돌아온 한민석은 사건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CCTV 영상 기록을 보니 22시 50분부터 23시 10분까지의 영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23시 3분에서 23시 4분 사이의 영상이 매끄럽지 않았다. 마치 편집된 것처럼 화면이 한번 끊겼다가 이어졌다. 한민석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이 영상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편집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전문가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상이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1분 7초 분량입니다. 복구할 수 있습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민석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관심이 없었다. 이미 피고인이 자백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작? 누가요? 병원에서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한민석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병원을 찾아갔다. 원무과에서 서정필의 기록을 요청했다. 환자의 보호자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서기훈 씨요.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라서요. 한민석은 법원 명령서를 보여줬다. 원무과 직원은 마지못해 연락처를 알려줬다. 한민석은 서기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연결되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정윤희 씨의 변호사 한민석입니다. 아, 그 간병인요? 무슨 일이신지? 당신 아버지의 사망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건 당일 밤에 병원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던데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건 면회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겁니다. 왜 병실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서기훈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민석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는 병원 주차장 CCTV를 확인하기로 했다. 혹시 서기훈의 차량이 찍혀 있을지도 몰랐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으니까. 윤희는 피고인석에 앉았고 다영은 증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고 검사가 먼저 발언했다. 이 사건은 간병인이 환자의 생명을 고의로 끄는 명백한 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정윤희는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산소호흡기를 분리했습니다. 이는 존엄사나 안락사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한민석 변호사가 일어서서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에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CCTV 영상 중 일부가 삭제되었고 환자의 보호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호흡기를 분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검사가 반박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CCTV에는 피고인이 튜브를 분리하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완전한 영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결정했다. 병원 측에 원본 영상 제출을 명령합니다. 다음 공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다영이 나왔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의 딸이면서 같은 병원의 간호사라고 들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환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를 인간답게 대해야 한다고,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고. 그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머니는 환자가 고통받는 걸 보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민석 변호사가 질문했다. 증인, 사건 당일 밤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간호사실에 있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간호사실에서 들렸을 텐데요. 그날 밤은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층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혼자서 응급 상황을 처리해야 했던 건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병원 당직 의사가 나왔다. 검사가 물었다. CCTV를 확인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명백한 인위적 행위로 보였습니다. 환자의 호흡기를 분리하는 장면이 선명했으니까요. 한민석이 질문했다. 영상을 처음 확인했을 때 편집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의사지 영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화면이 끊기거나 시간이 점프하는 부분이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23시 3분에서 4분 사이에 화면이 한번 깜빡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때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민석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재판장님,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에서 1분 7초 분량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 피고인이 튜브를 분리한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복구된 영상이 있습니까? 현재 복구 작업 중입니다. 다음 공판까지 복구해서 제출하십시오. 첫 번째 공판이 끝났다. 윤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민석은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까? 당신을 도와주려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님, 그냥 이대로 끝내주세요. 제가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 손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민석은 답답했지만 윤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한민석은 복구된 CCTV 영상을 제출했다. 재판장이 영상 재생을 명령했다. 법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시간은 밤 10시 58분. 병실 복도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302호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카메라는 병실 안을 비추지 못했지만 1분 후 남자가 다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남자는 황급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11시 3분 윤희가 병실에 들어갔다. 그녀는 환자를 확인하고 호흡기 쪽으로 갔다. 화면을 자세히 보면 윤희가 플러그를 발견하고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플러그를 다시 꽂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윤희는 플러그를 손에 쥔 채 멈춰섰다. 영상이 끝났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다영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검사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한민석이 말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먼저 호흡기를 분리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것을 다시 연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영상 속 남자는 누구입니까? 환자 서정필의 아들 서기훈입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즉시 서기훈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다. 다음 공판에서 그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공판이 휴정되고 윤희는 대기실로 돌아갔다. 다영이 뒤따라 들어왔다. 엄마. 윤희는 딸을 보고 놀랐다. 다영아, 너 왜? 엄마가 살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게, 왜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한 거예요? 윤희는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잖니. 진실이 밝혀지면 병원이 시끄러워질 거고 너도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감옥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낫지.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다영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고소했어요. 제가 엄마를 살인자라고 했어요. 괜찮아. 너는 옳은 일을 했어. 내가 법을 지킨 거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믿어야 했어요.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윤희는 딸을 껴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일주일 후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서기훈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사건 당일 밤 병원에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아버지 면회를 가려고요. 하지만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서기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민석이 질문했다. 당신은 아버지의 생명보험 수익자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입니까? 10억 원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다. 한민석은 자료를 꺼내 보였다. 당신은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큰 빚을 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이 생겼고 채권자들이 당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그리고 사건 당일 당신은 병실에 들어가 아버지의 호흡기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서기훈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냥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플러그를 뽑았고 정윤희 씨는 그것을 다시 연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기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왜 영상을 삭제했습니까?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삭제를 부탁했습니다. 제 모습이 찍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진실이 밝혀졌다. 윤희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검사는 공소를 취하했고 재판장은 윤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정윤희에 대한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다영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윤희도 딸을 꼭 안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다영아. 다 끝났어. 법정을 나서며 한민석 변호사가 윤희에게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원 일은 그만두려고요. 이제 시골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요? 무죄인데.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딸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다영이 말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너는 여기서 일해야지. 저는 엄마랑 있고 싶어요. 병원은 다른 곳에서 일하면 돼요. 윤희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6개월 후 윤희와 다영은 시골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윤희는 마을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다영은 근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모녀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눴다. 어느 날 저녁 다영이 말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말기 환자를 봤어요. 가족들이 존엄사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힘든 결정이겠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생명도 소중하지만 존엄도 중요하다는 걸. 윤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너는 좋은 간호사가 될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법을요. 윤희는 미소 지었다. 그날의 악몽 같은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서정필이라는 환자, 그날 밤의 혼란, 법정의 긴장, 모두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영은 새로운 병원에서 존중받는 간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보호자들에게 공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을 잊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에 단 이름표를 내려다봤다. 이름표 밑에는 작은 글씨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생명을 지키되 존엄을 잊지 말자. 윤희는 가끔 서정필을 생각했다. 그가 평화롭게 떠났기를 바랐다. 그리고 서기훈도 생각했다.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다. 살인미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윤희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안타까웠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어느 날 윤희는 한민석 변호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윤희 씨, 잘 지내고 계신지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왜 진실을 숨기려 했는지, 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했는지, 이제 이해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윤희는 편지를 접으며 눈물을 닦았다.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다영은 매주 주말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다. 시골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엄마, 나중에 저도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엄마처럼 키울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윤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석양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그날 밤 윤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 다영이가 말했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나처럼 키우고 싶다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다. 내가 좋은 엄마였는지 늘 확신이 없었는데 딸이 인정해주니 감사했다. 그날의 일은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가족이란 때로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 주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과 용서가 있다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윤이는 딸을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 했고 다영은 법 앞에 서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